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문명 사회는 우연을 넘어 비련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인류는 창조 정신을 발휘하면서 문명 세계와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도약의 시기가 몇 번 있었고 성각자들도 있었습니다. 문명 세계는 인류가 가야 할 열린 길입니다. 인류는 빈곤에서 풍요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상력은 끝이 없고 문명 세계도 한계란 없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를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서기 30년 6월절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정로마의 주역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역사적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번민과 고뇌의 삶을 살았던 티베리우스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어깨에 걸며졌던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티베리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는 문명의 성각자였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를 때처럼 계단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학당 시대. 두 번째는 실물교훈으로 문명을 이야기한 예수 비유적 시대. 세 번째는 중세 암흑 속에서 창조적 발상을 가꾸어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덱스적 시대. 네 번째는 르네상스 계몽주의 드니디드로의 백과전서 시대. 다섯 번째는 현대 문명의 총화 인터넷 시대로 인류는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불량 지식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성의 눈부터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아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 까닭은 이 조잡한 가르침에 만족해버리면 이성이 깃들 나이에 이르렀을 때 보다 나은 가르침을 경멸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시절 4번 결혼했습니다. 19세 때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의 딸과 이혼했습니다. 22세의 풀비아의 딸 풀크라와 이혼하고 23세의 스크리보니아와 이혼하고 25세의 리비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할 당시 부인 스크리보니아가 낳은 딸 율리아가 있었고 재혼한 리비아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티베리우스 4세가 있었고 임신 7개월 여자라서 배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전격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던 리비아는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전 남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전 남편은 어린 티베리우스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우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기원전 34년 죽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핏줄을 생산하지 못한 리비아는 전 남편이 죽고 고아가 된 8살 티베리우스와 4살 드루수스를 오라고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23세였을 때 마르쿠스 아그리빠의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빕사니아와 결혼하고 아들 카스토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병사하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티베리우스에게 빕사니아와 이혼하고 율리아와 재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졸지의 장인의 딸과 이혼하고 장인의 세 번째 여자를 부인으로 맡게 된 티베리우스는 수치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와 초야도 치르지 않고 외지로 나돌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티베리우스를 탐탐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재혼하기 1년 전이었던 기원전 13년 황제의 파트너로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원로원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황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국 영역의 광대함과 로마의 패권 밑에 있는 민족의 다양함에서 생겨나는 통치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힘을 결집하면 대로마 제국 통치의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못마땅하거니와 황제의 유일한 혈육 율리아와 재혼을 했으면서도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6년 티베리우스는 모든 공직에서 손을 떼고 로도스 섬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8년이 지난 서기 2년 황제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돌아오기 1년 전 율리아는 전 남편 아그리빠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그리피나를 비롯하여 5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다면서 황후가 원로원에 고발했고 외딴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간통 사건 당시 상대 남성은 율루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황제의 손인의 옥타비아 사이에서 태어난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13년 법무관을 지냈으며 집정관을 거쳐 속주 총독까지 지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황후가 율리아와 간통으로 엮어 제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작, 간통 사건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아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닮아 체격이 우람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 즉시 죽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치욕스레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율리아가 유배지로 갈 당시 그녀에게는 5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가이우스는 18세, 장녀는 17세, 차남 루키우스는 15세, 차녀 아그리피나는 12세, 막내 포스투무스는 10세였습니다. 장남은 소년병으로 출정했다가 전사했고 차남은 황제의 후계자 반열에 올랐다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6년 로도스 섬에 갔다가 돌아온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9년 전방시차를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낙마할 때 부상당한 동생 드루수스가 후유증으로 사망하기 전 아들 게르마니쿠스와 클라우디우스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금 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티베리우스가 서기 3년 게르마니쿠스와 아그리피나 2사람을 결혼시켜 자신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고집불통인데다가 야심과 기질이 엿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용모가 단정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온화한 성품이라서 누가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레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야말로 아그리피나의 돌출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티베리우스가 2사람을 결혼시켜 외지로 가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황후의 가시권에서 아그리피나를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아그리피나는 생모가 간통과 난교로 유배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황후가 조작해서 유배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용기를 내서 판다타리아 섬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그리피나는 생모의 간통이 황후의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갔다가 황후가 옆에 있어서 조작된 간통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생모의 유배지를 바꾸어 달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느 섬에 있더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남동녀 율리아가 어느 섬에 유배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나 레스보스 섬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피나의 요청으로 율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남단과 시칠리아 섬 사이에 메시나 해협의 항구 도시 레기움으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율리아의 유배지가 바뀐 다음 해 황제는 포스투무스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다음 해에 포스투무스는 사촌 누이가 만나자고 해서 황궁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촌 누이가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질렀고 비명 소리를 듣고 나타난 황후가 기골이 장대한 노예들을 시켜 포스투무스를 체포하고는 강간 미수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황후는 율리아에게 한 것처럼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속전속결로 포스투무스를 유배지로 보내버렸습니다. 황제의 양자인데다가 후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엘바 섬 근처의 또 다른 작은 섬 무인도 플라나시아로 유배당했습니다. 포스투무스의 강간 미수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이 빈약했습니다.
포스투무스가 황제의 양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황후는 소리비아와 짜고 포스투무스를 강간 미수범으로 유배를 보내놓고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짓이 금방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이밀리우스가 임신한 부인에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배가지고 왔느냐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황후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잽싸게 달려들듯 앞서의 사건을 숨기려고 또 다른 사건을 조작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그리피나 언니 소율리아가 간통과 난교로 고발당했을 때 그녀는 스라의 남매를 두고 있었고 남편 아이밀리우스는 의처증이 심해서 수시로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임신한 부인에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배가지고 왔느냐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황후가 소율리아를 간통으로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원로원에서는 황후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율리아는 풀리아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트게메루스 섬으로 유배당했고 간통 상대 남성은 사랑도 가지가지 사랑의 기교를 발표하면서 인기 절정에 있었던 시인 오비디우스였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소율리아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간통을 인정하면 죽음만은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간통을 시인하고 흑해의 연안의 토미스로 유배당했습니다.